프랑스제 싹 다 버려라. 중동 사막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0도 폭염 속 자칭 명품이라는 프랑스 전차 부대가 작전 30분 만에 엔진이 녹아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로 옆 한국 전차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여유롭게 표적을 박살내고 있었죠. 한국을 독일 짝퉁이라 비웃던 프랑스 엔지니어는 결국 100% 한국산 심장 앞에 무릎 꿇고 경악했습니다. 프랑스는 팔기 위해 만들었지만 한국은 살기 위해 만들었다. 중동의 지도를 바꾼 그 충격적인 차이 지금 공개합니다. 젠장. 누가 에어컨 좀 켜봐. 이 고철 덩어리가 사람 잡겠네. 비명에 가까운 조종수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제 눈앞의 모니터에는 온통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죠. 경고, 엔진 과열, 시스템 종료, 임박.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신경질적으로 무전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곳은 섭씨 50도가 넘는 UAE의 알-아위르 사막,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한복판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프랑스의 자존심, 르클레르 전차가 멈춰 선 건 바로 3분 전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먼지가 엔진룸으로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세계 최고가 전차가 기침을 하며 퍼져버린 겁니다. 앙리 수석님, 하이퍼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냉각팬이 모래에 막혀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다급하게 보고하는 엔지니어 녀석의 멱살을 잡고 싶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술과 기술의 정점 프랑스입니다. 우리는 이 야만적인 사막에 문명을 팔러 온 것이지 단순히 쇳덩어리를 팔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디젤과 가스터빈을 결합한 독자적인 하이퍼바 시스템을 탑재한 공학적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구조가 좀 복잡하고 아주 미세한 먼지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그런데 이 무지한 아랍 군인들은 섬세한 명품을 다루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엑셀을 밟아대기만 하니 당연히 섬세한 기계가 탈을 일으킬 수밖에요. 망할. UAE 놈들은 기계에 대한 예의가 없어. 저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지휘 텐트로 걸어갔습니다. 텐트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벌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군요. UAE 국방부의 구매 담당 장군 라시드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380대나 구매한 르클레르 전차의 정비 내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앙리 씨, 가동률이 40%입니다. 40%.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백했습니다. 전차 10대 중 6대가 정비창에 처박혀 있다는 뜻이오. 엔진이 과열되고 잔고장이 끊이질 않소. 우리가 이 비싼 쓰레기를 사려고 수조원을 쓴 줄 아시오?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려면 먼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법이죠. 장군님, 쓰레기라니요? 표현이 지나치십니다. 르클레르는 예민한 종마와 같습니다. 다루는 기수의 실력이 부족한 걸 탓하셔야지 말을 탓하면 쓰나요? 그리고 우리가 제안했잖습니까?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독일제 엔진으로 바꿔드리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UAE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프랑스제 엔진을 떼어내고 신뢰성 높은 독일제 파워팩을 달아주는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물론 엔진 크기가 달라서 엔진룸을 늘리고 냉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전부 UAE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지만 말입니다. 덕분에 르클레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가 되어버렸죠. 뭐 돈 많은 기름 부자 나라인데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군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비용? 그래, 돈은 문제가 아니오. 문제는 당신네들의 그 오만함이지. 독일제 엔진을 달았더니 이제는 나중에 중고로 팔 때마다 독일 정부의 까다로운 정비 승인을 받아야 한다더군. 우리가 내 돈 내고 산 물건인데 왜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 하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국제 룰입니다, 장군님. 꼬우면. 아, 실례. 불만 있으시면 자체 엔진을 만드시던가요? 하지만 이 사막에서 버티는 엔진을 만드는 나라는 지구상의 독일과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
장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독일의 허락 따위 필요 없는 나라가 있다면? 심지어 당신네 그 명품 전차가 멈춰선 이 5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달리는 놈들이 있다면 어쩔 테요? 순간 텐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장군을 쳐다보았습니다. 미국? 아니면 영국?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까다로운 중동의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러시아제 T-72? 그건 에어컨도 없는 찜통이니 논외였죠. 한국이라고 들어봤소? 장군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저는 저도 모르게 푹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네, 알다마다요. 삼성, 현대.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만드는 그 작은 나라 아닙니까? 반도체는 좀 만든다고 들었지만 전차라니요? 전차는 종합기계공학의 꽃입니다. 어디서 설계도 몇 장 베껴서 흉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그 K-머시기하는 전차 말씀이십니까? 저는 진지한 척하며 속으로는 킬킬거렸습니다. 장군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한국산 K2 전차요? 그거 껍데기만 한국산이지 심장인 파워팩이랑 주포는 전부 독일제 갖다 쓰는 조립품 아닙니까? 독일 엔진단 프랑스 전차가 싫어서 독일 엔진단 한국 전차를 사시겠다고요? 거참 조삼모사가 따로 없군요. 제 빈정거림에도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당신 정보력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겠군. 내일 아침 저 언덕 너머 테스트장에 직접 나가보시오. 깡통인지 진짜 괴물인지 당신 눈으로 확인하게 될 테니까. 장군은 그 말을 남기고 텐트를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암호명 K2M2 중동형 개량 모델. 서류 표지에는 투박하게 생긴 왠지 촌스러운 국방색 전차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K2 흑표. 블랙팬서. 이름 하나는 거창하게 지었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차 개발의 역사가 고작 30에서 40년밖에 안 된 나라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프랑스를 기술력으로 이긴다. 그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챗 뻔해. 독일제 1500마력 엔진을 사다가 억지로 끼워 맞췄겠지. 저는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일 테스트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그 조립품 전차는 30분도 안 돼서 우리 르클레르처럼 퍼져버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빨리 멈춰서서 망신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사막의 열기를 견딘다. 지나가던 낙타가 웃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저 지평선 너머에서 달려올 그 검은 물체가 제 엔지니어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재앙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서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모래바람이 저를 집어삼키려는데 그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가 찍힌 반도체 칩이더군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하늘은 불길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샤말이라 부르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날씨 한번 기가 막히는군. 신이 나를 돕는 거야. 저는 룸서비스로 온 커피를 들이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기상 조건이라면 어제 그 장군이 호언장담하던 한국 전차도 별 수 없을 테니까요. 아니,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이 정도 모래먼지라면 엔진 필터가 꽉 막혀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장 비싼 슈트를 차려입고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테스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알-아위르 사막 테스트 필드는 이미 지옥의 입구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55도에 육박했고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였죠. 저 멀리 우리 프랑스 기술진들이 르클레르 전차 주위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중환자실 의사들처럼 다급해 보였는데 아마 엔진 냉각기에 얼음이라도 쏟아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타까운 광경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명품은 원래 관리하기 까다로운 법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시선이 르클레르의 반대편 3번 경납고 쪽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위장막이 걷히며 그 소문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아니 비웃음 섞인 헛기침이 새어나왔습니다. 녀석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그럴싸했기 때문입니다. K2ME 미들 이스트 버전이라 불리는 그 전차는 사막의 지형 색깔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황갈색 도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녹아든 모습이 꽤나 전술적으로 보이긴 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포탑 위에 덕지덕지 붙은 장비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마도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보겠답시고 차열막을 씌우고 먼지 필터를 2중 3중으로 덧댄 모양인데 그 모습이 마치 겁 많은 어린애가 두꺼운 갑옷을 껴입은 것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보게 장피에르. 저 조잡한 꼴을 좀 봐. 저는 옆에 서 있던 부관을 툭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엔진이 과열될까봐 아주 전차를 꽁꽁 싸매놨구만. 저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기동성이 떨어져서 기어다니게 될 텐데 말이야. 한국 친구들은 밸런스라는 걸 모르는군. 그때였습니다. UAE의 라시드 장군이 묘한 미소를 띠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굳게 입을 다문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는데 딱 봐도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 같았습니다.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수행자처럼 고요하더군요. 저는 그 촌스러운 엔지니어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며 기선을 제압하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 넥스트라의 앙리 디베르입니다. 먼 나라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군요. 전차라는 게 참 어렵죠? 특히 이런 사막에서는 가전제품 만들듯이 찍어낸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 도발적인 인사에도 한국 엔지니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목례만 하고는 다시 자신의 전차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그 태도가 어찌나 건방지던지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잠시 후면 저 뻣뻣한 고개도 푹 숙여질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시작해볼까? 라시드 장군의 신호와 함께 테스트 필드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사막 고속주행이었습니다. 이 모래 구덩이와 언덕을 넘으며 목표 지점까지 누가 더 빨리 그리고 퍼지지 않고 도착하느냐를 겨루는 것이었죠. 먼저 우리 르클레르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록 독일제 파워팩으로 급하게 개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명품의 피가 흐르는 전차답게 묵직한 배기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진 소리에 섞인 미세한 쇳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래먼지가 흡기구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제발 10분만 버텨라.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며 시선을 한국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녀석들의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K2 전차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이 소리는 뭐지? 분명 독일제 MTU 엔진 소리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독일제 엔진이 웅장한 바리톤이라면 저 녀석의 엔진 소리는 훨씬 더 날카롭고 공격적인 테너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거칠지만 힘이 넘치는 소리였죠. 저는 급히 태블릿 PC를 꺼내 한국 전차의 스펙 시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정보원들이 가져온 자료에는 독일산 파워팩 라이선스 생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설마 튜닝을 한 건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튜닝이겠죠. 자동차나 좀 만드는 나라니까 독일 엔진을 가져다가 흡기 밸브 정도는 손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라는 걸 저들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독일 엔진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 그건 밸런스를 무너뜨려 과열을 더 부추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 바보들 제 무덤을 파는군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엔진 출력을 억지로 높인 것 같은데 저러면 냉각수가 5분 안에 끓어오를 거야. 잘 봐두라고. 저 짝퉁 전차가 사막 한가운데서 하얀 김을 뿜으며 멈춰 서는 꼴을. 저는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관람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K2 전차는 첫 번째 모래 언덕을 넘기도 전에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차가 출발선에 섰을 때 저는 또 하나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전차들은 정지 상태에서 차체가 약간 주저앉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 녀석은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차체의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압 현수 장치? 저런 기능을 이 사막에서 쓴다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유압 장치는 모래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치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서스펜션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기술적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무지에서 오는 용감함일까요? 깃발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물리 법칙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모래 폭풍을 찢어발기며 튀어나가는 저 검은 물체의 속도는 제 계산보다 훨씬, 아니 압도적으로 빨랐기 때문입니다. 이봐, 스톱워치. 스톱워치 눌러. 저거 속도가 얼마야?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부관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전차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지만 그 굉음만은 점점 더 멀어지기는커녕 더 또렷하게 고막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으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고 포효하는 맹수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초반 스퍼트만 좋은 거겠지. 그래, 저 언덕이다. 저 높은 모래 언덕을 만나면 분명히 속도가 줄어들 거야. 르클레르도 저기선 기어갔다고. 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K2 전차가 다가가는 가파른 모래 언덕을 응시했습니다. 저곳이 바로 녀석의 무덤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 예상은, 아니 상식은 단 3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으아악, 미친. 저게 뭐야? 제 옆에 있던 부관 녀석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래 언덕의 경사각은 좋기 30도는 되어 보였고 그 앞에는 푹신한 모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전차라면 기어를 저단으로 낮추고 굉음을 내며 거북이처럼 기어 올라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저 미친 한국산 흑표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듯 엔진 회전수를 폭발시키며 언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육중한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모래 언덕을 치고 올라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차가 날았습니다. 네, 과장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마치 모터크로스 오토바이처럼 가볍게 언덕의 정점을 찍고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겁니다. 이건 물리학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지면 충격으로 궤도가 끊어지거나 안에 탄 승무원들의 척추가 내려앉아야 정상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곧이어 들려올 처참한 파열음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끝났다. 서스펜션이 박살났겠군. 하지만 제 귓가에 들린 것은 둔탁한 파괴음이 아니라 묵직하고 부드러운 착지음인 쿵 소리뿐이었습니다. 살며시 눈을 떴을 때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진 전차가 마치 고양이가 착지하듯 부드럽게 사막바닥에 내려앉아 다시 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도대체 하체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저거 보십시오. 포신. 포신을 보란 말입니다. 라시드 장군이 흥분해서 제 어깨를 잡고 흔들더군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차체는 울퉁불퉁한 사막 지형 때문에 요동치고 있었지만 길게 뻗은 120mm 주포의 끝은 마치 허공에 고정된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포신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기계식 안정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센서가 지형을 미리 읽고 서스펜션을 능동적으로 제어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쾅! 질주하는 전차의 포구에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정지 상태도 아니고 시속 70km로 그것도 요철이 심한 사막을 날아다니며 사격을 한다고요? 미친 짓입니다. 저건 허공에 포탄을 낭비하는 쇼맨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초 후 2km 전방에 세워둔 패전차 표적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확히 포탑링, 즉 전차의 가장 약한 급소를 관통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우연이야.
저건 100% 우연이라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로도 이동 간 사격 명중률은 60%를 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 같은 한국 전차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초탄 명중을 시켰다고요? 심지어 우리 르클레르가 퍼져서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건 사기야. 뭔가 조작된 게 분명해.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한국 측 통제 텐트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꼼수가 있을 겁니다. 미리 표적에 폭약을 심어놨거나 아니면 전차 내부에 몰래 얼음팩을 잔뜩 채워 넣어서 엔진 온도를 낮췄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50도의 지옥불에서 저런 퍼포먼스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비켜. 당장 데이터 좀 봅시다. 저는 무례하게 텐트의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적적인 성공에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혹은 과열된 시스템을 식히느라 얼음물을 끼얹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의 풍경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거든요. 십수명의 한국 연구원들은 환호성은커녕 잡담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서관에 온 사람들처럼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중 한 명이 한 손에는 믹스커피 종이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 성공은 너무나 당연해서 기뻐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건조한 분위기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 책임자 어디 있어? 엔진 데이터. 지금 당장 엔진 온도 로그를 보여줘. 제가 씩씩거리며 소리치자 아까 그 수석 엔지니어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자신의 모니터를 제 쪽으로 휙 돌려주더군요. 화면에는 실시간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 88도 안정적, 변속기 오일 95도 정상, 냉각팬 회전수 75% 자동. 88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바깥 기온이 50도입니다. 게다가 저 녀석은 방금 RPM을 레드존까지 올리며 사막을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엔진 온도가 고작 88도라니요? 우리 르클레르는 시동만 걸어놔도 110도를 넘나드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거 센서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조작했군. 어떻게 디젤 엔진이 온도에서 냉각 설계가 다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팩트를 설명하는 엔지니어의 담백함 뿐이었죠. 당신네들은 사막의 더위를 막으려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얼마나 빨리 밖으로 뱉어내느냐. 엔진룸 내부의 공기 흐름을 완전히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니터 구석에 있는 작은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 레이더 활성화, 헌터, 킬러, 표적 자동 추적 및 타격 시스템 작동 중. 우리 전차는 단순히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보시다시피 모든 시스템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전차가 멈춰선 지금도 말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그래프의 평온한 곡선은 지금 밖에서 헐떡거리는 우리 르클레르의 요동치는 그래프와 너무나 잔인하게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명품을 만들려던 우리는 사막의 먼지에 질식했지만 생존을 위해 만든 저들은 이 먼지 구덩이조차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아직 패배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죠. 여기서 물러나면 저는 본사로 돌아가 짐을 싸야 할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마지막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엔진은 그렇다 쳐. 하지만 방어력은? 저 얇은 장갑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텐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니까요. 여보세요? 본사. 기술지원팀 당장 연결해. 지금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놈들이 마술을 부리는 건지 확인해야겠으니까. 저는 위성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본사 직원들의 나른한 목소리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현실과 겹쳐지며 구역질을 유발하더군요. 이곳 사막의 열기는 여전히 살인적이었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사막 언덕을 날아올라 이동간 사격을 명중시킨 그 충격적인 장면이 잔상처럼 망막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으로 간사한 동물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부정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방어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기동성은 인정하지. 가벼우니까 날아다니겠지. 하지만 방어력은? 저렇게 날렵하게 만들려면 장갑을 종이짝처럼 얇게 발라놨을 게 뻔해. 전차 설계의 3요소는 화력, 기동력, 그리고 방어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죠. 기동력을 높이려면 무게를 줄여야 하고 무게를 줄이면 장갑이 얇아져 방어력이 떨어지는 것이 물리 법칙의 철칙입니다. 55톤급인 K2 전차가 60톤이 넘는 우리 르클레르나 미국의 에이브럼스보다 가볍다는 것은 곧 어딘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약점이 바로 생존성일 것이라 확신하며 마지막 테스트 구역인 피격 시뮬레이션 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UAE 군 관계자들과 모로코, 이라크에서 온 참관단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실제 대전차 미사일의 궤적과 속도를 모사한 모이탄두를 전차를 향해 발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폭약은 제거된 더미탄이지만 마하 1.5의 속도로 날아와 전차 장갑에 충돌하면 그 충격량만으로도 내부 장비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한 시험이었죠. 준비됐나? 라시드 장군이 무전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저 멀리 1km 밖 매복해 있던 대전차 팀이 발사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K2 전차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녀석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도 현대 전장의 사신이라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셋, 둘, 하나. 잘 가라, 한국산 깡통. 쉬아악.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모의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붉은색 연막을 꼬리에 달고 날아오는 저 미사일은 정확히 K2 전차의 포탑 측면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차 장갑 중 가장 얇은 부위였습니다. 맞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복합 장갑을 둘렀다 해도 저 속도라면 관통은 몰라도 최소한 궤도나 관측 장비는 박살이 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번지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직전 대략 10m 전방이었을까요? 갑자기 K2 전차의 포탑 측면에 붙어있던 작은 도시락통 같은 장치가 번쩍하고 성광을 내뿜었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차가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허공이었습니다. 전차 본체에 닿기도 전에 날아오던 미사일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요격당해 공중에서 산화해 버린 것입니다. 검은 연기와 파편이 사막의 모래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K2 전차는 흠집 하나 없는 매끈한 자태로 유유히 포탑을 회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다야? 라고 비웃는 것처럼 말이죠. 하!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중동 장교들은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동 방어체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감지하고 대응탄을 발사해 요격한다는 그 기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실전 배치된 전차 중 이 거친 사막 환경에서 그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전차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 정도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 독자 기술로 이걸 해냈다고요? 아니야, 이건 사기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저는 또다시 이성을 잃고 한국 측 통제 텐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따질 생각이었습니다. 미사일 속도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미리 설치된 폭약을 터뜨린 쇼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었으니까요. 제가 텐트 안으로 뛰어들자 아까 그 믹스커피 엔지니어 김수석이 이번에는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기분 나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국제 사기야. 방금 그건 연출이지? 어떻게 0.5초도 안 되는 시간에 미사일을 요격해? 우리 프랑스 레이더로도 탐지가 힘든 거리였어. 데이터 내놔. 원본, 로그 파일 당장 까라고. 저는 억지를 부리며 그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제고함에 텐트 안의 모든 한국 연구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아닌 올게 왔구나 하는 식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석은 말없이 키보드의 엔터키를 탁 하고 눌렀습니다. 직접 보시죠. 앙리 씨. 그의 말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방금 전 상황의 블랙박스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의 두뇌, 즉 사격 통제 컴퓨터가 처리한 수만 개의 연산 기록이었습니다. 위협 감지 충돌 1.25초 전. 물체 분류 RPG 유형 발사체. 속도 초속 280m. 비행 궤적 충돌 확정 확률 99.8%. 화면에는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K2의 레이더가 그것을 포착한 순간까지의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0.002초. 인간이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100배나 빠른 속도로 K2의 인공지능은 이미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앙리 씨. 김수석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연출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 전차의 AI는 이미 위협체의 종류, 속도, 예상 충돌 지점까지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대응탄 발사 명령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대응탄 발사 T-0.3초. 0.3초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초록색 그리드와 붉은색 벡터 라인들이 저의 얄팍한 의심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속임수가 개입할 틈이 없는 완벽하고 차가운 숫자의 향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꼬투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면 르클레르는 끝장이니까요. 그래요. 레이더 성능은 인정합시다. 하지만 이건 평면 공격이잖아요. 요즘 전장의 대세는 탑 어택입니다. 위에서 꽂히는 제블린 같은 미사일은 어쩔 겁니까? 당신네 그 하드킬 시스템은 위쪽은 못 막잖아요. 제 지적은 예리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능동 방어 장치는 측면 방어에 특화되어 있어 상부 공격에는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김수석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화면을 전환하더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복합 대응 모드 로그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열상 감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하드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의 미사일이 라곤을 꺼는 순간 그 유도 신호 자체를 교란합니다. VIRSS 시각 및 적외선 차단 연막 준비 완료. 소프트킬 비물리적 요격 교란 장치 활성화. 김수석이 데이터를 하나씩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2 전차는 적의 레이저 조준을 감지하면 0.5초 안에 특수 다영역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이 연막은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적외선, 레이저, 열상 신호를 모두 차단하는 디지털 장막이죠. 미사일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화면에 또 다른 창을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프랑스 전차에는 없는 낯선 장비의 스펙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교란 주파수 밴드 4, 5, 7. 신호 교란 성공률 98.5%. 적의 유도 주파수를 역추적해서 교란 전파를 쏘는 제머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쏜 미사일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앙리 씨, 당신네 르클레르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르클레르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두꺼운 장갑과 날렵한 회피 기동만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전장에서 회피 기동으로 유도 미사일을 피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석은 쐐기를 박듯 두 개의 시뮬레이션 결과창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은 르클레르 차 MBT, 오른쪽은 K2 흑표. 가상 상황, 대전차 유도 미사일 매복, 다중 대전차 매복. 르클레르 생존 확률 42%, 치명적 손상 예상. K2 흑표 생존 확률 96%, 작전 가능. 붉은색 42%와 푸른색 96%. 그 잔인한 숫자의 격차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42%라는 건 전장에 나가면 둘 중 하나는 죽어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반면 96%는 거의 불사신에 가깝다는 뜻이었죠. 이럴 수는 없어. 저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현기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예술성을 논할 때 한국인들은 0.001초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피를 말리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악착 같은 집념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때 김수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텐트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앙리 씨, 프랑스는 주변에 적이 없죠? 국경을 맞대고 으르렁거리는 적국이 없으니 전차가 멈춰도 정비부대를 부르면 그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끄고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휴전선 너머에 수천 대의 전차와 수백만의 병력을 가진 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차는 과시용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이, 내 가족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1%의 결함도 0.1초의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묵직한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생존. 그래요, 그 단어였습니다. 제가 르클레르의 우아한 곡선미와 승차감을 자랑할 때 저들은 승무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팔기 위해 만든 자와 살기 위해 만든 자. 그 태생적인 차이가 오늘 이 사막에서 42대 96이라는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이 동양인 엔지니어가 거인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앞에 선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라시드 장군에게 그리고 본사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 전차는 사기입니다. 라고 보고할까요? 아니요. 그건 제 마지막 남은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파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수석이 보여줄 것이 하나 더 남았다며 마지막 창을 띄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용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0 하나가 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모니터 하단에 적힌 총 계약 비용 항목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단순히 전차 한 대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적힌 패키지 옵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르클레르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고 기술 이전은커녕 볼트 하나조차 본사 엔지니어 없이는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선진국의 기술 보안이라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제 상식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단가, 경쟁력 있음. 유지보수, 기술 완전 이전. 현지 생산, 라이선스 부여, 현지 생산 허용.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쳤군요. 당신들 정말 미쳤어. 핵심 기술을 중동에 넘기겠다고? 사우디나 UAE가 나중에 이 기술로 자체 전차를 만들면 어쩔 겁니까? 당신들은 장사꾼으로서의 기본도 없습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자 김수석은 믹스커피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고객을 원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원하죠. 앙리 씨, 당신네는 UAE를 돈지갑으로만 받겠지만 우리는 이곳을 중동의 전진기지로 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팝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파트너. 그 달콤한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UAE 장군들이 왜 그토록 우리를 혐오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부르며 열광했는지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이었고 저들은 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저하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저는 파리 본사에서 매장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정말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그림자였습니다. 하, 웃기지 마십시오. 파트너? 듣기 좋은 소리군요. 하지만 당신들이 아무리 기술을 넘기고 싶어도 불가능해. 왜냐고? 당신네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그리고 그 강력한 주포. 그거 전부 독일 기술이잖아.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김수석의 멱살을 잡을 듯이 들이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분쟁 지역인 중동의 무기기술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당신들이 아무리 계약하고 싶어도 독일이 노라고 하면 당신들은 그냥 고철 덩어리야. 우리 르클레르가 왜 독일 엔진 때문에 고생했는데? 당신들도 똑같은 꼴이 날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K2 전차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원천 기술이 독일에 있는 한 그들은 수출 통제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에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수석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아주 불쌍한 사람을 보듯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기술 문서 한 권을 꺼내 제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앙리 씨, 당신의 정보력은 2010년에 멈춰 있군요. 뭐? 열어보십시오. 145페이지. 파워팩 구성품 내역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설계도와 부품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은 본능적으로 엔진 제조사 항목을 찾았습니다. MTU? 랭크? 독일 기업의 이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난생 처음 보는 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영문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엔진 HD 인프라코어 대한민국 1500마력, 변속기 S&T 다이내믹스 대한민국, 주포 현대위아 대한민국 CN08 120mm 55구 경장. 이게 무슨 국산입니다. 김수석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엔진, 변속기, 주포 전부 100% 대한민국 독자 기술입니다. 독일 라이선스? 그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독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팔고 싶으면 팔고 기술을 주고 싶으면 줍니다. 그게 자주국방이니까요. 활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두산, S&T, 현대위아. 들어본 적 있는 기업들이었지만 이들이 전차의 심장까지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차용 1500마력 파워팩을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과 미국 정도뿐입니다. 프랑스인 우리조차 실패해서 독일제를 사다 쓰는 판국의 이 작은 나라가 그걸 해냈다고요? 그것도 이 짧은 시간 안에? 거짓말이야. 이건 사기야. 저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제 눈앞으로 김수석의 군화발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가장 잔인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네는 전차 100대 만드는데 3년 걸린다고 했죠? 우리는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면 3개월 안에 초도 물량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성능? 가격?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당신네 납기일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끝났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기술, 성능, 가격, 납기, 그리고 외교적 자유도까지. 제가 가진 모든 무기가 부러졌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재킷 안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본사의 부사장 장폴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놈들이
한국 놈들이 전차 엔진을 국산화했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당장 외교 라인을 가동해서 막아야. 앙리.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막의 밤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네. 하지만 제 눈으로 데이터를 봤습니다. 르클레르는 끝장이라고요. 앙리 디베르. 잘 듣게. 방금 UAE 국방부에서 공식 항의 서한이 왔네. 자네가 사막 테스트 현장에서 르클레르의 정비 불량을 방치하고 경쟁사 텐트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회사를 위해. 우리는 자네의 개인적인 일탈을 묵과할 수 없네. 엔진 결함? 그건 자네가 현지 적응 테스트를 게을리했기 때문이야. 본사는 르클레르의 결함을 인정한 적이 없어. 모든 책임은 현장 책임자인 자네에게 있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배신. 토사구팽. 회사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었습니다. 르클레르의 결함을 덮기 위해 무능한 엔지니어의 관리 소홀이라는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모래바람 소리만이 텐트 밖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조국도 회사도 저를 버렸습니다. 제 주위에는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UAE 장군들과 무심하게 저를 내려다보는 한국 엔지니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저 한국인들이야말로 지금 이 사막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공포가 제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김수석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 입에서는 패배자의 비명 같은 신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김수석은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은 저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깊숙이 박혀 있더군요. 그것은 펜대나 굴리며 와인잔을 잡던 제 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과 투쟁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손을 바라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덜덜 떨며 그의 손을 맞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저를 그는 묵묵히 부축해 한국팀의 정비 텐트 안쪽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텐트 안쪽은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첨단 연구소의 깔끔하고 세련된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땀 냄새와 기계유 냄새, 그리고 진하게 타 마신 인스턴트 커피 향이 뒤섞인 매캐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전차 부품들이 아니라 텐트 구석에 놓인 10여 개의 야전 침대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껍질이 벗겨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죠. 어떤 사람은 링거 바늘을 팔에 꽂은 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든 채 모니터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 팀원들은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김수석이 덤덤하게 말하며 저에게 종이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건넸습니다. 프랑스 팀은 5성급 호텔에서 출퇴근했죠? 우리는 여기서 먹고 자고 전차 안에서 볼일을 해결하며 사막의 데이터와 싸웠습니다. 당신들이 로비스트를 만나 샴페인을 마실 때 우리는 모래 폭풍 속에 전차를 세워두고 엔진이 멈출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물을 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네,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르클레르가 퍼졌을 때 사막의 날씨를 탓하고 모래먼지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어 기계를 환경에 적응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김수석은 저를 데리고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수백 개의 실패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샵 42, 냉각팬 파손, 베어링 재설계 요망. 실험샵 108, 변속기 오일 누유, 실링 소재 변경 테스트. 실험샵 215,
APS 레이더 오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수정. 보십시오. 앙리 씨. 당신이 사기라고 불렀던 그 완벽한 성능 뒤에는 이 수백 번의 처참한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드판의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독일이 파워팩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죠. 한국 주제에 감히 1500마력 엔진을 만드냐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텐트 벽면에 붙어있는 작은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엔지니어들의 가족사진, 아이들의 편지, 그리고 휴전선 철책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더군요. 우리가 실패하면 단순히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 최전방에서 우리 전차를 타고 적과 맞서야 하는 내 아들, 내 동생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패를 깎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쌓아왔던 엘리트의식 선진국 엔지니어로서의 오만이 붕괴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명품이니 예술이니 떠들며 거치장에만 신경 쓸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본질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격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저 괴물 같은 K2 전차였던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고해성사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장사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전사였군요. 김수석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텐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천막이 거칠게 젖혀졌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라시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뒤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앙리 디베르 씨. 장군의 목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건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넥스트라 본사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었다더군요. 그리고 사막 테스트 방해 및 기밀 유출 시도 혐의로 당신을 추방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이제 저는 국제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라시드 장군이 김수석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김. 방해꾼은 처리했으니 이제 계약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모로코와 이라크 대표단도 기다리고 있소. 당신네들이 보여준 그 기적을 우리도 가지고 싶소. 당장. 그런데 말입니다. 김수석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뿐만 아니라 라시드 장군까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장군님. 김수석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려던 저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앙리 씨는 아직 이곳에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라시드 장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자는 당신들을 모함하고 방해했던 자요. 그런데 필요하다니? 김수석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르클레르의 모든 문제점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엔지니어입니다. 우리가 르클레르를 대체할 K2를 이곳에 최적화하려면 역설적으로 실패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앙리 씨,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당신 조국은 당신을 버렸지만 당신의 기술적 경험까지 쓰레기통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멍하니 김수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엔지니어로서의 순수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이었던 저에게, 패배자인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파트너. 아까 그가 말했던 그 단어가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그 누구도 버리지 않고 함께 갈 생각인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쪽팔림도 자존심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 압도적인 그릇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르클레르의 엔진 결함 데이터, 냉각 시스템의 허점.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시드 장군은 잠시 저와 김수석을 번갈아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인들이란 알 수 없는 사람들이군. 좋습니다.
앙리 씨, 당신은 이제 프랑스 대표가 아니라 K2 프로젝트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남는 겁니다. 단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땐 사막에 묻어버릴 테니 명심하시오. 장군이 텐트를 나가고 헌병들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김수석이 단단히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손에 들려있던 미지근한 물 대신 책상 위에 있던 믹스커피 봉지를 하나 뜯어 건네주더군요. 이게 더 나을 겁니다. 달달하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신 그 싸구려 커피의 맛은 제 인생에서 마신 그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 더 달콤하고 동시에 쓰라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쓴맛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단맛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 방산에 열광하는지.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납기가 빨라서? 아닙니다. 그들은 기계에 혼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혼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일하러 가시죠. 앙리 고문님. 김수석이 제 등을 툭 쳤습니다. 그의 손길은 가벼웠지만 제 마음속에 일으킨 파동은 거대한 해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가 건넨 종이컵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싸구려 믹스커피의 달달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니, 제 인생 전체에 걸쳐 제가 저질렀던 오만함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고문이라니요? 제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제가 만든 전차는 사막의 모래바람 하나 견디지 못하고 퍼져버렸고 제 조국과 회사는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문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 말에 김수석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말없이 응시하더니 천막 밖으로 불어오는 모래 폭풍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앙리 씨,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실패를 감추고 포장하려는 오만이 죄일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사막의 밤하늘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K2를 개발할 때 겪었던 수천 번의 실패들을 기억하십니까? 변속기가 터져나가고 엔진에서 불이 나고 현수장치가 주저앉았을 때 우리를 비웃었던 건 바로 당신 같은 선진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웃음을 연료 삼아 밤을 새웠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K2를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밤이 비로소 거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파리의 호화로운 연구실에 앉아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돌리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멍청이였습니다. 중동의 50도 폭염, 미세한 모래먼지의 성분, 아랍 군인들의 운용 습관 같은 현장의 땀냄새는 무시한 채 그저 우아한 수치에만 집착했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저 사막 한가운데서 연기를 뿜으며 멈춰선 르클레르 전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텐트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구석에 쌓인 라면 박스들, 수백 개의 붉은 펜 자국이 그어진 설계도, 그리고 팀원들끼리 서로의 뭉친 어깨를 주물러주며 웃는 모습. 그들은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진한 사람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개인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전우였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사막의 모래바람에 날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전차가 전쟁 무기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카달로그에 적힌 마력과 구경, 그리고 계약서의 액수에만 눈이 멀어 그 안에 타야 할 사람의 목숨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의 그 처절한 생존 본능 앞에서 나의 기술은 그저 유치한 장난감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모래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제 과거에 대한 장송곡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각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열하자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던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묵묵히 제 어깨에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더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거친 손길에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무언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김수석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 시간 없습니다. 아까 라시드 장군이 말한 거 못 들으셨습니까? 모로코와 이라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전역에 K2의 깃발이 꽂힐 텐데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있을 겁니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동료로 인정하고 당장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였죠.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의 조국인 프랑스 기술을 배신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배신이라니요? 그건 기술 진보를 향한 헌신입니다. 김수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앙리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프랑스의 기술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기술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당신의 경험입니다. 르클레르의 하이퍼바 시스템이 왜 사막에서 과열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냉각팬이 멈추는지. 그 실패의 궤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K2ME 버전의 알고리즘에 결합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멈추지 않는 완벽한 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괴물.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장사꾼들처럼 이익을 쫓아 박쥐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기계를 향한 갈망을 가진 기술자입니다. 비록 제가 만든 자식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교훈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노하우를 제공하겠습니다. 르클레르의 냉각 시스템 설계도면 사막 운용 중 발생한 200여 건의 트러블 슈팅 로그 그리고 본사가 숨겼던 치명적인 결함 리스트까지 전부 다 내놓겠습니다. 김수석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영합니다. K2 패밀리에 합류하신 걸? 그 순간 텐트 밖에서 다시 한번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K2 흑표였습니다. 사막의 열기를 이겨낸 그 검은 야수가 포신을 위로 치켜들고 승리의 포효를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흥분을 느꼈죠. 저는 김수석을 따라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붉은색 마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프랑스 르클레르의 이름을 제 손으로 직접 실패 목록에 적어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레프리, 르클레르 사막 운용 실패 분석, 바이 앙리 디베르. 글씨를 써 내려가는 제 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의 껍질을 깨고 나온 저는 이제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진 힘은 단순히 기술적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적과 동지를 가리지 않고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잡는 포용력과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념의 정점에 K2 흑표가 서 있었습니다. 수석님,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드판에 수식을 적어 내려가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낸 겁니까?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수석은 잠시 창밖의 K2를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는 총알 한 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쓰다 버린 고철 무기를 주워다 쓰며 눈물을 삼켜야 했죠. 그때 우리의 선배 엔지니어들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의 나라 무기에 목숨을 구걸하는 치욕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 그것이 우리의 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든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말이 제 가슴에 거대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근성과 속도, 그리고 미친 듯한 가성비의 비밀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치품을 만드는 나라와 생존품을 만드는 나라. 애초에 게임이 될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 절박함. 저도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있던 태블릿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랍어로 된 거대한 계약서와 함께 중동 전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로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그 넓은 대륙에 붉은색 깃발, 즉 K2의 수출 예상 라인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앙리 고문. 중동에 2000대의 K2를 깔기 위해선 당신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우리들의 괴물을 사막의 지배자로 만들어 볼까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그 거대한 작전 지도 위에 제 이름표를 올렸습니다. 프랑스의 엔지니어 앙리 디베르는 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K2 전차의 중동 점령을 위한 새로운 개척자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극동의 나라가 만든 강철의 포식자들이 어떻게 기존의 방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가운데 서서 증언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독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부다비 국방부 청사에 육중한 오크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K2 프로젝트의 특별 고문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는 공식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라시드 장군을 비롯한 중동연합의 국방 수뇌부들이 자리했고 그 맞은편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토사구팽했던 넥스트라 본사의 부사장 장폴과 그의 법무팀 그리고 기술 임원들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군님. 마무리할 데이터가 좀 있어서요. 김수석이 여유롭게 앞장서며 회의실로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프랑스 대표단의 표정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폴 부사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제가 사막 어딘가에 버려져서 울고 있거나 아니면 짐을 싸서 공항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의 국기가 달린 서류 가방을 들고 승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앙리, 자네가 왜 저들과 같이 들어오는 건가? 장폴이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불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건 외교적 결례입니다. 저자는 저희 회사에서 해고된 무능한 엔지니어입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받아야 할 범죄자가 어떻게 이 신성한 계약회의장에. 범죄자라니요, 부사장님.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천천히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새로운 철학으로 무장한 엔지니어의 눈에는 거칠 것이 없었죠. 저는 범죄자가 아니라 당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의 목격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시드 장군님께서 저에게 발언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라시드 장군이 턱을 괴며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보시오, 앙리 고문. 르클레르의 결함이 당신의 관리 소홀 때문인지 아니면 본사의 농간인지 이참에 확실히 털고 넘어갑시다. 장폴은 입술을 깨물며 노려보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르클레르 전차의 냉각 시스템, 내부 도면과 함께 복잡한 온도 제어 알고리즘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장군님, 지난주 테스트에서 르클레르가 퍼진 이유를 본사는 사막의 미세먼지로 인한 우발적 과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알고리즘의 특정 소스 코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본사에서 심어놓은 온도 제어 락코드를 보십시오. 엔진 온도가 105도를 넘어가면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소프트웨어가 강제로 셧다운을 걸어버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지보수 비용 청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군요. 무슨 헛소리야. 그건 안전장치일 뿐이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두 번째 증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넥스트라 본사의 원가 절감 지시서였습니다. 보십시오. 수출형 모델의 경우 중동의 가혹한 환경을 알면서도 흡기 필터의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온도가 올라가고 락이 걸려 전차가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UAE군은 꼼짝없이 프랑스 본사의 정비팀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부품 교체와 공임으로 수억 원의 청구서가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당신들은 전차를 판 게 아니라 사막 위에 마르지 않는 ATM 기기를 설치한 겁니다. 이 자식이. 장폴이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넥타이가 삐뚤어졌고 늘 깔끔하게 빗어넘겼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습니다. 그토록 오만했던 프랑스 귀족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시드 장군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들어볼 가치도 없군. 장군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우리의 피 같은 국방비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들. 380대에 르클레르를 도입한 것은 내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이오. 잠깐 장군님, 오해입니다. 장폴이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배신자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독일 전차는 수출 승인이 까다롭고 미국은 조건이 많습니다. 한국? 저 작은 나라의 조립품 전차를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사막에서 잠깐 묘기를 부렸다고 해서 그게 실전에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의 처절한 발악을 가만히 듣고 있던 김수석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믹스커피 종이컵 대신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김수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립품이라.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된 건 앙리 씨뿐만이 아니었군요. 김수석의 신호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K2 전차의 국산화율 데이터와 함께 믿기 힘든 패키지 옵션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김수석이 라시드 장군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UAE를 포함한 중동연합에 K2 전차의 100% 국산 파워팩을 제공합니다. 이는 어떤 국가의 수출 통제도 받지 않는 완벽한 자주 국방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괄 계약 K2ME 플러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우리는 전차만 팔지 않습니다. 전차 위를 지켜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방공 시스템을 함께 묶어 전차와 미사일이 하나의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지상 방공 통합 요격 시스템을 구축해 드릴 겁니다. 전차가 달리면 하늘이 지켜주고 하늘이 뚫리면 전차가 요격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중동 장군들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하던 그들의 오랜 수건이 한국의 손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격 완벽한 논리적 체크메이트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군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술의 현지 시험 및 개발센터를 아부다비에 짓겠습니다. 르클레르처럼 고장나면 파리 본사에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의 기술자로 직접 고치고 개량하십시오. 우리는 친구니까요. 게임 오버.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장폴 부사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성능, 유지보수의 비리, 외교적 한계,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철학까지. 그가 자랑하던 제국의 모든 논리가 한국인들의 진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곤 허망한 신음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기술을 다 주겠다고? 저놈들은 미친 게 분명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짜릿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의 승리. 눈속임이나 변명이 아니라 오직 압도적인 데이터와 진심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이 쾌감. 저는 김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제가 처음 사막에서 보았을 때처럼 고요하면서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프랑스 대표단 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김수석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측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이 나라를 떠나시오. 당신들과의 계약은 영구 해지입니다. 그의 냉정한 선고에 장폴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낡고 병든 제국의 초상화 그 자체였습니다. 미스터 김 그리고 앙리 고문. 장군이 우리 두 사람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방금 모로코와 이라크 국방부에서도 승인 사인이 떨어졌소. 모로코 400대, 이라크 250대, 그리고 우리 UAE의 르클레르 대체 물량 313대. 우선 이 963대로 시작합시다. 963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2000대가 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기갑 전력 교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의 방산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 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잘 부탁하오. 사막의 새로운 제왕들. 장군의 악수에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부다비의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을 속에서 황갈색 위장 도색을 한 K2 전차 대부대가 굉음을 내며 사막을 질주하는 환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기묘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최고를 자부하던 오만한 엔지니어였지만 사막의 열기 속에서 가장 처참한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저에게 절망이 아닌 진짜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기는 돈이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살기 위한 간절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국의 이름표를 달고 이 사막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더 이상 모래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괴물들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그날 아부다비 사막을 핥히고 지나갔던 뜨거운 바람은 이제 제 눈앞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데이터의 물결로 바뀌어 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방금 전 최종 사인이 끝난 K2ME의 중동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계획서입니다. 이제 곧 첫 번째 부품이 한국에서부터 이곳 아부다비의 공장으로 도착할 예정이죠. 오늘도 한국의 기술자들은 밤을 새우며 도면과 씨름하고 있을 테죠. 그들은 언제나처럼 조금의 흥분도 없이 무심한 표정으로 믹스커피를 들이키며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은 적당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극강으로 진화한 이 전투 민족의 DNA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의 저를 비웃어 주십시오. 하지만 오늘부터 한국과 손을 잡은 저를 세계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음기에 붉은 불빛이 꺼지고 저는 천천히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아부다비의 현지기술센터 스튜디오에는 이제 에어컨 모터가 돌아가는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방금 전 제가 쏟아낸 고해성사의 여운을 곱씹어 봅니다. 지금 제 눈앞에 놓인 듀얼 모니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화면이 떠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제 조국 프랑스의 방산기업 넥스트라의 주가 폭락을 알리는 경제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방금 막 현지 모래 폭풍 테스트를 통과한 K2ME 전차의 완벽한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초록색 그래프를 그리며 반짝이고 있죠. 이 두 화면의 극명한 대비가 바로 오늘 이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대이동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책상 구석에 놓인 노란색 종이컵을 집어듭니다. 아까 김수석이 타주고 간 그 한국산 믹스커피의 온기가 아직 종이컵 바닥에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물 한 방울을 혀끝으로 핥아봅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파리의 최고급 카페테리아에서 마시던 에스프레소보다 이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가 지금 제게는 훨씬 더 깊은 위로와 평온을 줍니다. 이 작은 종이컵 안에 제가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오만과 편견, 절망, 그리고 구원의 과정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부다비의 태양이 붉은 피를 토하듯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저 멀리 테스트 필드에서 돌아오는 거대한 실루엣들이 보입니다. 황갈색 위장 도색을 한 K2 흑표 대대가 묵직한 궤도음을 내며 경납고로 귀환하는 중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막의 하루를 지배하고 돌아오는 젊은 사자들의 무리처럼 늠름하고 장엄합니다. 오늘 저는 비로소 진정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은 화려한 언변이나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그리고 묵묵한 결과물로 제 얄팍한 지식을 부수고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에 저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후발주자 혹은 운이 좋은 신흥국 정도로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쳐놓은 우물 안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이 가진 힘의 본질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대할 때조차 생명을 다루듯 경건합니다. 볼트 하나를 조일 때도 용접봉의 불꽃이 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들은 저 휴전선 너머의 위협을 떠올리며 간절함을 담습니다. 그 처절한 간절함이 차가운 강철 덩어리에 혼을 불어넣어 이 사막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지금 창원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는 수천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새로운 장갑판을 찍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아부다비에서는 저와 김수석이 그 장갑판에 중동의 데이터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심장 박동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만했던 프랑스의 귀족 엔지니어는 죽었습니다. 대신 땀의 가치와 협력의 위대함을 아는 새로운 기술자 한 명이 오늘 이 사막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옷걸이에는 더 이상 프랑스 본사의 고급 슈트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대신 K2 프로젝트 팀 아부다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기름때 묻은 작업 점퍼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 점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옷을 입을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제 곧 김수석이 저를 부르러 올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는 모로코에 보낼 K2의 열상 장비 칼리브레이션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육체는 피곤하겠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K2 전차의 붉은 테일램프가 어둠 속에서 맹수의 눈처럼 빛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 사막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역시 그들에게 완벽하게 정복당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스승과 함께 오늘 밤도 기꺼이 도면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 앙리 디베르. 그가 자신의 모든 오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K2 전차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순히 스펙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에 깃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람 냄새 나는 진심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영하의 설원 속에서도 우리의 K2 흑표와 K9 자주포는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며 전 세계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거대한 방패가 된 대한민국. 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밤낮으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엔지니어와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